반갑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 전현수입니다. 오늘 이 명상이 불교 정신치료를 탄생시켰다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면 명상이라는 주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불교 명상, 그리고 불교 정신치료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명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참, 저는 1985년부터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불교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85년 이후로 쭉 전개된 어떤 세상 현상들을 볼 때, 한 지난 몇 년, 이 명상이라는 것이, 서양에 들어가고 또 서양에서 명상의 붐이 일고, 이제는 뭐 붐을 넘어서 명상의 시대가 열렸다 하는, 이야기가 적합할 정도로 명상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왜 서양에서 이런 명상이 이렇게 저 자리를 잡았나 하는 걸 볼 때, 저 생각에는 이 인간의 역사라는 게 우리 인간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역사라고 봅니다. 어째 보면 어떤 괴로움을 해결해 온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서양에서는 물질과학, 물질과학은 굉장히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암도 극복하고, 이런 그 물질과학은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에 비견할 수 있는 정신과학은 발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정신과학은 물질하고는 따로 놀았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서양의 선진국이나 아주 그 문화가 발달한 곳에도 정신적인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정신질환자도 많고, 그런 것이 그런 어떤 정신과학의 부족으로 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명상이라는 거는 이제 좀 이따가도 좀 이야기하겠지만, 명상은 어떤 이 관찰을,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몸과 마음 또 세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 명상입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 정신을 관찰하는 게 이제 명상인데, 그걸 통해서 이 우리 마음이 어떤 건지 또 우리 정신이 어떤 건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정신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물질과학은 굉장히 발달했는데 정신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고통도 겪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명상이 서양의 일에 소개가 되고, 또 그걸 접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부족한 어떤 정신과학이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명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는 명상이 과학적으로 명상의 효능이랄까, 명상의 메커니즘이랄까,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것도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에 바탕을 두고 실제 해보니까 지금까지 다른 어떤 거로도 도움받을 수 없는 것이 명상으로 도움을 받아서 명상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이 생겼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달라이라마도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양에서 명상이 전폭적으로 수용되고, 또 명상이 사람들에게 널리 이제 퍼지게 된 그런 것을 이제 단적으로 말해주는 예가 저는 영국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2015년에 이제 2015년 전이죠. 한 1년 이상 모든 정당이 서로 합의를 해서 이 마음 챙김, 그러니까 이 명상 중에서도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전문가들에게. 그리고 8번의 공청회를 해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 국가에 필요하다 해서 2015년 10월에 그 보고서를 하나 제출합니다.
그 제목이 참 재밌는데, 마음챙김 국가 영국입니다. Mindfulness Nation UK라는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가적으로 마음챙김 국가라는 걸 선포한 거죠. 그러면서 마음챙김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 분야에도 마음챙김이 도입돼야 되고, 의료에도 도입이 돼야 되고, 이 이제 정신 건강이나 신체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에 교육에도 도입이 돼야 되고, 작업장에서도 꼭 필요하고, 사법 시스템에도 꼭 필요하다. 해서 그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구체적인 보고서를 영국에서 국회 차원에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제가 이래 우연히 좀 이래 들어보면은 외국의 독일이나 이런 데 살은 사람들의 영향을 들어보면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독일 같은 경우도 불교가 굉장히 이 많이 받아들여져 있답니다. 특히 이제 지식인층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 참 달랐습니다. 독일 같은 데도 불교를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많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런 2015년에 영국에서 마음챙김 국가 선포, 이런 걸 볼 때, 사실 이 불교는 이제 초기 불교, 대성 불교, 티베트 불교인데, 초기 불교의 경전이 니까야입니다. 니까야를 처음 이래 발굴해서 소개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이 이제 인도, 스리랑카를 이제 지배하면서 식민지로 하면서 그때 보니까 거기서 이제 초기 경전이 니까야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1881년에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라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빨리어로 된 니까야를 편집하고 또 번역해서 이제 출판하는 그런 것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초기 불교를 일찍 접한 것과 이런 국회에서 거국적으로 이런 마음챙김 국가를 선포한 것과 또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명상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이제 어째 보면 좀 명상을 모르면 무식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러면 명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은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이나 종교나 또 사람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는데 제가 이래 본질적으로 보면 이 명상이라는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현재 집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을 어떤 본질로 하는 게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째 보면 명상의 반대편에는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생각을 스톱하고 오로지 현재 관찰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한테 필요한 게 사랑이다, 자애다 하면 자애에 집중하는 이런 것이 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명상을 좀 더 본질적으로 본다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떤 건지, 그런 걸 이제 철저히 알아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게 이제 명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명상을 보면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명상은 아까 제가 했던 대로 현재 일어난 일을 관찰하는 거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든 또 외부든 그러니까 이제 관찰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학적인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찰을 본질로 하는 명상은 과학과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증명될 수 있는 거죠. 관찰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란 거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을 보면 두 가지로 존재한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관습적으로
관습적인 실제의 형태로 존재하고 또 하나는 궁극적인 실제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관습적인 실제란 것은 우리의 어떤 육감,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또 통상적인 어떤 정신, 요구로서 관찰될 수 있는 것은 관습적인 실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손이 있지 않습니까? 손을 이래 관찰하는 것은 관습적인 실제인 손을 관찰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 내가 화가 났다 하면 통상적인 어떤 정신으로 내 화난 현상을 이제 이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차원이 이제 그 어떤 관습적인 실제를 관찰하는 거고. 근데 그거는 뭐 그런 눈, 귀, 코, 혀, 몸 또 통상적인 정신으로 그렇게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괴로움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는 뭐냐면 우리 정말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 그거를 정말 있는 그대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는 길이 이제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런 궁극적인 어떤 정신 물질인 궁극적인 실제는, 이런 그 우리 눈이나 눈, 귀, 코, 혀, 몸, 통상적인 정신이 아닌, 지혜의 눈이란 걸 얻어야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영어로 말하면 eye of wisdom이 되겠죠. 그것은 비유를 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손은 보지만 세포는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세포를 보려면 현미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현미경과 같은 겁니다.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거. 또 우리가 화났을 때 화나는 현상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화가 있을 때 우리 정신은 사실은 이래 미시적으로 보면 어떤 이 대상을 접할 때 이 인식이 일어나는데 정신인식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제 있었던 기분 나쁜 일을 생각한다. 그럼 그 기분 나쁜 일에 딱 집중하는 것이 의문전향이라는 정신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 속행이라는 정신이 7번 일어납니다. 이거는 지혜의 눈을 얻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눈을 얻으려면 이제 삼매를 닦아야 됩니다. 삼매를 닦고 삼매를 통해서 궁극적인 물질 정신 또 그리고 삼매를 통해서 궁극적인 실제의 속성을 보는 거. 속성은 무상고 무한대 그걸 보는 게 위파사나입니다. 그래서 그 둘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존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물리학으로 비유하자면 그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둘을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서양에 소개되고 또 서양에서 널리 하는 이 명상과 이제 불교 명상과의 어떤 관계가 여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보통 이제 서양에서 많이 하는 것은 아까 말한 이 관습적인 실제를 이제 보는 명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불교 명상에서는 궁극적인 실제를 볼 수 있는 이제 삼매를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불교 명상을 통해서는 어째 보면 철저한 관찰과 또 철저한 우리 존재에 대한 파악과 철저하게 괴로움을 해결하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보면 이제 서양에서 이래 명상이 많이 들어와서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명상을 한 사람이 많은데 저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1985년부터 그런 서양의 어떤 움직임과 관계없이 저 나름대로 불교 공부하고 그 가운데 또 불교 명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불교 명상이 전체 집합이라면 거기서 필요한 것을 좀 뽑아가는 것이 지금 세상에서 하는 명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이제 철저히 하게 되면 또 이제 뭐 불교 명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철저히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떤 것이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고
또 그런 결과 괴로움이 어떻게 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괴로움을 철저하게 없앨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뭐 철저하게 하는 게 불교 명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제 불교 명상을 하게 되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떻게 움직인다, 또 우리 몸과 마음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걸 알고 난 뒤에 세상에 맞게, 또 우리 몸과 마음에 맞게 하다 보면 괴로움이 없어지고, 또 이 괴로움이 없다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정신적인 문제는 괴로움이 먼저 있습니다. 잘 보면. 괴로움이 있는데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올바른 노력이 아니다 보면 거기서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없으면 정신적인 문제는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교 정신치료가 성립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불교 명상을 통해서 불교 명상을 철저히 이제 하고 2014년에 나름대로 이제 철저히 해서 인간이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우리 몸과 마음은 이런 속성이 있고 괴로움은 여기서 오구나. 이렇게 하면 괴로움이 없어지겠구나 하는 걸 이제 불교에 대한 의문도 없어지고 괴로움도 없어지면서 보니까 그전에는 사실 제가 처음에는 1985년에 처음 불교를 접하고 이게 참 대단하고 이것이 잘 알고 이해하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정신치료에 불교적인 걸 좀 넣는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교 공부하고 수행해서 저한테 도움이 되고 또 터득되고 누구나 하면 그대로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정신치료에 넣은 거죠. 그래서 이 불교와 정신치료가 같이 가다가 2014년에 이제 어째 보면 나에 대한 모든 어떤 의문, 또 괴로움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신기하게도 이 불교와 정신치료가 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불교 정신치료의 이제 시스템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세상에 이게 불교라는 게 정말 그 훌륭한 정신치료다 알리려면 좀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정신치료가 그럼 과연 어떤 건가 이제 하는 거를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 연구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1980년대 그 카라수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정신치료가 몇 종류나 있나고 세어보니까 한 400여 종 있다고 그렇게 그 논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14년에 이런 경험을 하고,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만든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2016년도에 찾아보니까 1000여 종의 정신치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한 30년 사이에 거의 뭐 배 이상이 더 생긴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 불교 정신치료가 과연 뭔가 이래 볼 때, 정신치료가 뭔가를 볼 때 정신치료라는 거는 다 이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있고 그분의 이제 이론이 있는데 그걸 보면 다 일치되는 게 인간이 어떤 존재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인간이 그런 존재인데 거기에서 뭐가 잘못됐을 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경우에는 리비도,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있는 본능인 성적인 본능인 리비도를 억압할 때 그 리비도가 이 탈출구를 찾는데 그럴 때 불안으로 나타난다 하고 이제 프로이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불안이 없어지려면 그 리비도를 잘 수용해서 그 리비도에 맞게 억압이 아닌 잘 반영할 때 또 그거를 현실적으로 맞게 잘 수용할 때 이제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의 경우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이제 1000여 종의 정신치료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그 다음에 융의 분석심리학,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그 다음에 이제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심리학,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을 보면 융 같은 경우는 이 정신적인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우리에게는 전체적인 정신, 그걸 자기라 그럽니다. 자기가 있고,
그다음 일부 정신인 자아가 있는데 이 자아가 전체 정신인 자기에 맞게 살질 않고 너무 이 자아가 이 자기를 이래 소외시킬 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자아란 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식의 중심이고, 자기는 그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 합쳐진 전체다. 그러면서 이제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지나치게 의식에서 그 전체적인 자기를 잘 모르고 소외시킬 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제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자아가 자기란 걸 잘 알고 그 관계를 건강하게 해서 자아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정신적인 문제는 이제 자기 소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이제 멀리 떨어뜨린 거죠. 그러지 않고 자기를 잘 보고 자기 속에서 뭐 원만하게 자기를 이제 실천해 가면 정신적인 문제는 없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이 심리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칼 로저스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자기 실현성이 있다 봤습니다. 자기를 잘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원인으로 막힌 것이 정신적인 문제다. 그래서 치료자는 그 내담자를 이제 좋은 의미에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공감을 함으로써 내담자가 자기 실현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정신치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불교도 인간이 어떤 존재다.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오고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거를 철저하게 밝혔고 괴로움을 이제 끝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고 실제로 그런 그 불교적인 걸 실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정신치료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충족시킬 수 있고 불교 정신치료도 다른 프로이드의 정신치료처럼 정신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900년대에 나타난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을 과학적인 정신치료의 시작으로 봅니다. 뭐 그전에 최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적인 정신치료로 안 보죠. 프로이드를 과학적인 정신치료의 이제 시발점으로 봅니다. 근데 제가 이 불교 수행을 통해서 또 불교를 알고 또 저 자신이 체험을 했을 때 보니까 과학적인 정신치료의 시작은 2600년 전에 그 고타마 부타에 의해서 나타난 불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타마 부타가 그 행한 그런 불교 정신치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한 즉 다시 말하면 불교 정신치료 학파를 수료한 무수한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프로이드 같은 프로이드가 직접 이제 썼어요. 써가지고 프로이드 저서 같으면 24권이 있죠. 유흥 같으면 16권이 있고 또 칼 로저스도 여러 권의 책이 있죠. 그에 비해서 이 불교 정신치료는 조금 특이합니다. 이제 부다라는 분이 이게 깨달을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깨닫고 난 뒤도 자기 깨달음이 정확한지 철저히 검증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깨달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물어도 보고 도움을 받았겠죠. 그 도움 받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보니까 이거는 완벽한 진리에 입각한 괴로움의 해결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당시에 부다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부다의 제자 중에 사리불이라는 제자는 부처님 부다 가까이 가신 분이에요. 엄청난 분이에요.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 많았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부다의 가르침을 접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니까 이거는 완벽한 진리다. 그래서 우리만 알고 끝나서는 안 된다 해서 부다가 그 생존에 있는 동안도 이 부다의 이 말씀들을 다 외웠어요. 다 외우고 난 뒤에 이제 부다가 돌아가시고 장례 절차를 치르고 2달 후에 이제 불교에서는 아라한이라 그러는데 완벽하게, 그러니까 불교 정신치료 학파를 완벽하게 수료한 사람을 이제 아라한이라 그럽니다. 그 중에서도 A급,
아라한들이 500명이 모여서 이미 다 외운 거를 이제 작업을 해서 이 교과서로 만드는데 7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 전통에 따라서 이제 다 암송을 했죠. 600년을 암송하다가 그 뒤에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글로 적어서 오늘날까지 오는데, 그러니까 이 불교 정신치료는 학파는 이 교과서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또 이 부다의 가르침에 대한 또 완벽한 해설서도 있습니다. 부다의 위대한 제자가 또 해설한 거로 그것도 다 교과서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부다의 치료와 치료에 대한 또 해설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불교이라면 종교의 영역에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종교라는 그 말 자체를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양에서 이 종교하면 릴리전입니다. 제가 릴리전이라는 단어를 보고 처음에는 릴라이, 의지하다, 릴라이의 어떤 그 명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 릴리전이라는 건 릴리지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릴리지오라는 라틴어는 보면은 나약한 인간이 전지전능한 신을 예배하고 숭배하고 의식을 치르고 모시는 의식을 치르는 걸 릴리지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종교 개념에는 신이 항상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불교라는 말을 잘 보면, 불교는 이 불이란 거는 이 빨리어의 붓다라는 것의 음사입니다. 음사. 말을 이래 소리를 가지고 만든 건데 불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불로도 번역하는데, 이 붓다라는 게 뭐냐면 보다띠라는 말의 과거 분사형입니다. 보다띠는 알다 또는 깊이 있게 깨닫다 뭐 그러는데, 그것의 과거 분사니까 깨달은 자, 안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라는 거는 이 빨리어로 사사나라는 게 있습니다. 가르침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붓다의 가르침, 이게 이제 불교입니다. 이제 깨달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와서 뭐 물으니까 가르쳤겠죠. 그래서 이 불교란 건 잘 보면은 뭔가 확실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알은 것이 배움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검증됐다는 겁니다. 저분이 말해서 확실하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 오늘날 지금은 그 검증된 진리고 궁극적인 과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불교 정신치료하면 어떤 사람은 종교를 뭐 정신치료 했나 하는데, 사실은 보면 뭐 저는 이 불교 정신치료라는 말도 하나 가지고 있지만 wisdom therapy에서 지혜 치료다. 불교의 가르침 내지는 명상을 통해서 알게 된 지혜를 가지고 치료하는 거다 하는 그런 의미의 어떤 wisdom therapy, 지혜 치료라는 말도 가끔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많은 종교, 철학, 과학, 뭐 심지어는 무속 이런 것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검증된 진리에 의해서 괴로움을 해결한 것은 초기 불교다. 부처님 당시에 오리지널한 불교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 정신 치료를 그러면 우리가 생활에서 생활에서 우리 정신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또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사람은 그 정신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 하는 점을 좀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본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래 보면 뭐 사실은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불건강한 사람, 이것보다는 어찌 보면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정신 건강으로 볼 때 뭐 이제 최고의 어떤 성자가 100이라 치면, 또 어떤 사람은 한 50, 뭐 어떤 사람은 70, 60, 또 어떤 사람은 40. 그 낮은 게 뭐 정신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정신적인 문제, 이 병이 나는 경우를 우리가 잘 보면, 저는 이제 이런 걸 환자를 통한 경험이죠. 어디서 뭐 책에서 본 거라기보다 경험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이 잘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되고 행복하게 살고 전성기 때는 절대로 정신적인 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떨 때 생기냐면 잘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딱 닥칠 때 그 어려운 일을 자기 힘으로도 해결하기 어렵고 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도 해결하기 어렵고 그러면서 그때 자기 나름대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막 하는데 그게 인과의 법칙으로 볼 때 병이 날 수 있는 조건이 축적이 됐을 때 그때 정신적인 병이 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때 이래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엄청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계되지 않은, 도움이 되지 않은 엄청난 어떤 생각, 생각은 과거와 미래로 가는 건데 과거 미래로 막 가면서 엄청난 생각을 하고 그때 사실은 엄청나게 해로운 마음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런 것이 축적이 되면서 정신적인 문제나 병이 생깁니다. 예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병이 나는 사람들은 몇 달, 몇 년을 그렇게 고민하고 거기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이 그럼 과연 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생각을 이렇게 보게 됐냐면 환자 중에 생각이 적은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생각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래 병이 나아지는 과정에서 생각이 없어지거나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실제를 이제 정확하게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치료의 시작은 내가 가진 생각과 실제가 다르다는 걸 알고 실제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 마음이 되면 진정한 치료의 이제 시작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제가 많이 이제 이래 이제 보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니까 생각해도 괜찮겠지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제보다 더하게 우리한테 영향 주는 게 생각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이기적이야.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뇌에 화학적인 어떤 변화가 옵니다. 물질의 변화가. 그 다음에 실제로 일어나는 한 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와서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알았다 하더라도 남의 입을 꾸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면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일어나고 통제할 수 없고 마음에 영향을 주고 우리 뇌에 물질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집에 와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 들었던 말이 생각나면 내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논문을 보면 그때 이 뇌에 검사를 해보면 화학 물질의 변화가 있습니다. 10번 생각하면 10번 마음의 영향을 받고 10번 뇌에 그런 변화가 옵니다. 어째 보면 이 정신적인 문제란 거는 이것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마음이 영향받고 뇌에 화학물질의 변화가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하면 또 어떤 건강한 것에서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회복이 안 된 게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없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알아서 노력을 하면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란 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데 생각하는 순간에 마음의 영향을 받고 뇌의 화학물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게 수없이 일어나면서 우리한테 영향 줄 수 있는 게 미래에 대한 생각입니다. 제가 이래 잘 보면 환자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요즘 불안합니다. 잘 보면 마음이 미래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란 건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요. 그럼 미래 생각으로 딱 나면 모른다 하고 돌아오십시오. 현재로. 그런 이야기고. 또 화가 많은 사람은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과거로 많이 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일어났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여튼 그때 이제 일어났고 그거는 있을 수밖에 없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라 이래 이야기하고 실제로 제일 좋은 거는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거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못 배웠다. 이제 앞으로 배우겠다 하고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현재가 이래 살 길입니다. 이제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면 이 생각을 사람들은 이제 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생각을 해도 괜찮겠지. 그러고 생각이 달콤하니까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 생각이 부정적이고 문제가 있으면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치료 작업이라는 거는 생각이 줄어드는 작업이고 실제를 이제 정확하게 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궁극적인 측면에서 실제를 보면, 궁극적인 실제의 측면에서 생각을 보면, 실제로 어제 있었던 기분 나쁜 일 생각할 때 좀 기분 나쁘다 하지만, 이 정신인식 과정에서 이래 보면은, 우리가 어제 있었던 기분 나쁜 일 생각하는 건 해로운 마음입니다. 어제 있었던 기분 나쁜 일에 주의가 딱 가면 그게 의문전향이라는 정신을, 그 다음 속행이 이제 7번 일어나서 우리한테 영향을 줍니다. 3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줍니다. 하나는 이 정신은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안 좋은 물질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순간에 그런 정신으로 미세하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또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무서운 게 이 정신인식 과정 하나하나의 정신이 1초에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1조 번 일어난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실제로 일어난 것보다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한테 엄청난 영향이 옵니다. 사실 한번 보십시오. 누가 내 뺨을 탁 때렸습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하면 이거 얼르라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사건이 되는 건 생각을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환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될 때 이야기하는 거는 효과도 없고 거부감도 줄 수 있고 효과가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불교 정신치료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가장 그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적절하다는 거는 누가 질문할 때는 가장 적절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내가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이 생각 좀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안 하는 길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해주십시오. 그게 가장 적절한 시간입니다. 이제 생각에 대해서 제가 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생각은 해도 당연하다는 그 어떤 그런 인식에 그 계기가 된 게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데카르트가 한 말을 이제 번역한 게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문을 보면 코기토 에르고 숨이에요. 그러니까 코기토 하니까 나는 있다. 데카르트가 내가 있나 없나 봤을 때 그 있나 없나를 생각하는 그건 있으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구나 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자세히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때 코기토라는 게 보면 요즘 영어로 치면 코거나이즈입니다. 코거나이저. 인지하다예요. 인지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정신은 마음과 마음붓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지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람이 살아있고 정신활동이 있나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생각한다, 고로 난 존재한다 한 그 사람은 이 정신작용을 생각으로 번역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과거 미래로 가는 생각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하죠. 정신작용은 있다. 또는 인지하는 건 있다.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바꾸면 좋은데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생각에 면죄부를 저는 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생각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생각이 많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저 사람 생각이 너무 없다. 이상하다. 이러는데 생각은 과거 미래로 가는 생각은 그거보다는 현재에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은 정신작용이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정신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움직일 때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정신작용을 명상을 통해서 잘 보면은 이 정신작용을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한다기보다는 인과의 법칙상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어떤 무슨 숙명용처럼 나는 그걸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우리의 의식이 미세하게 가고 거기서 뭔가 일어나고 하지만 그것이 내가 직접적으로 100%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이런 정신현상이 일어날 때 그거를 잘 보면
어쨌든 그 어떤 정신작용은 지금 이 순간까지의 어떤 내가 살아온 것의 어떤 결과로 일어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과거의 산물입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하나는 억압을 합니다. 아,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 생각은 다시는 안 해야지 하는 억압을 하거나, 안 그러면 그 영향권에 놓여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 둘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둘은 하지 마시고,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정신장애 떠오르면, 아, 이것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떠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나한테 필요한 일을 하겠다 하면서 자기한테 도움되는 걸 하면은, 점점 좋아집니다. 근데 이렇게 잘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감정을 이래 잘 보면, 그 감정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의 결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 저는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잘 들어보면 허무하게끔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는 걸 바꾸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보는 걸 바꿀 때 우리는 그 뒤에 따라오는,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래 이제 작업을 이 문제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 있거나 힘든 사람과 만나서 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이 그 치료를 받는 사람이 이해하게 되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이래 진료실에서 보는 환자분들한테 뭐 저도 그렇게 보고 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이 지금 이런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든 것은 당신이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이기 때문에 있다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나는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이다. 노래를 어떻게 잘 부릅니까? 내가 볼 때는 당신이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당신에게 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뭐가 있었다. 그래서 이게 없을 수 있는 올바른 노력을 하면 이건 없어진다. 그런데 약이 필요하면 약을 먹으면서 이걸 해야 된다. 왜냐하면 괴로우면 사람이 올바른 노력을 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또 괴로우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한테 맞는 적절한 약을 먹으면서 올바른 노력을 하고, 그 올바른 노력에 이제 그것이 많이 생기면 또 약을 좀 줄여도 괜찮고, 그래서 꾸준히 하는데, 사실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든지 우리가 한 것에 영향이 인과의 법칙상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려면 건강할 수 있는 노력을 사는 날, 죽는 날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위대한 부처님도 어떤 걸 얻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걸 계속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속에는 순간순간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사실은. 그 순간적으로 마음이 일어날 때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한테 좋은 영향을 줍니다. 또 정신건강으로 치면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근데 순간순간 마음이 일어나는데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정신 불건강이 되고 그것이 또 많이 쌓이면 정신적인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보기보다는 굉장히 이 짧은 시간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잘 알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을 이제 써야 됩니다. 사실 요즘은 이 정신분석이나 서양의 심리학이 이제 많이 영향을 줘서 뭐 참지 마라, 뭐 화를 내라 이러는데 제가 볼 땐 뭐 참는 것도 화입니다. 뭐든지 이 세상에 모든 일은 일어날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인과의 법칙상 일어나는데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은 다 그 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당연하게 어떤 화를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화낼 때는 화내는 그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화를 내고 빨리 해결하고 좀 화내지 않은 시간이 많으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화를 낼 때는 그 화내는 뭐 결과는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정확히 보고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거 없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교 명상 관찰을 통해서 이제 불교 이 명상을 철저히 하게 되면 그 연기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기 수행을 하고 또 꼭 뭐 우리가
이 삼매를 얻어서 궁극적인 실제를 안 봐도 그냥 우리가 이 눈, 귀, 코, 혀, 몸, 정신으로 잘 관찰해 봐도 모든 것은 인과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철저히 체득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철저히 알게 되면 수식어가 다 떨어집니다. 어떻게 떨어지냐면 잘해야지, 잘못했다,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고 또 내가 발전하니까 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준비의 결과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려고 하는 마음, 또 잘하려고 예상을 했는데 안 되면 그때 불안하고 힘들고 자기를 자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슨 일이 나도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남과 세상에 대해서 좋은 걸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사실은 이제부터는 이게 좀 억울하다, 잘못됐다,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거기서 뭔가 나 자신과 남과 세상에 대해서, 뭔가 나한테 도움되는 걸 터득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세상을 잘 보면은 일어난 일은 잘못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를 어쨌든 내가 일어났다는 건 내가 용기 있게 뭘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경험이 축적되고 나는 발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어난 일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면 사실 저는 성공이다, 실패다, 실수다 이런 거는 그런 말 자체를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보면 성공이다 하고 와 기뻐하고 실패다 하고 낙담하고 거기서 어떤 사람은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실수 이것도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I am a boy. 그게 해석이 어느 게 만날 때, 그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절대로 실수 안 합니다. 그냥 100% 알면 그냥 그대로 하는데, 좀 여기에 정확하게 모르고 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틀렸을 때 실력이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완전히 몰라 틀린 사람도 있고, 조금 알긴 약간 아는데 확실히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 성공이다, 실패다, 실수란 말을 쓰는데 정확히 알게 되면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속에 다 있다 생각하고 그걸 하다 보면 내가 뭐가 될지 모릅니다. 내가 될 수 있는 최선의 상태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끔 이래 진료실에서 어떤 분이 좀 크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 위험성이 있으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내가 이번 사업 실패하면 난 끝이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분이 지금 부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또 기회가 옵니다. 실패라고 보는, 실패하면 끝이라는 게 그 생각이 정말 안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비유를 하면은 수학 문제를 풉니다. 아는 문제만 자꾸 보면 실력이 늘겠습니까? 좀 어려운 문제 풀 때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가진 것하고 세상하고 만날 때 필연적으로 안 될 때가 옵니다. 그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배워서 나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실패가 한 번도 없는 인생은 있지도 않을 겁니다. 또 있더라도 참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진 걸 계속 유지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면은 이 실패가 있을 때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또 우리가 실패를 할 때 그 실패하고 하는 걸 또 주위에서 봐요. 보면서 또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럴 때 정말 대단하게 하면, 거기서 이 사람한테는 투자해야 되겠다는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일도 좋은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인터넷에 가끔 보면 참 대단한 말들이 많은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진정한 용서는 내가 그 일을 경험하게 해줘서 참 고맙다 하는 게 진정한 용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 자신과 남과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는, 예를 들면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나쁘게 반응한다면 그걸 잘 보면 내가 이런 반응을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또 바꿀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래 보면 이제 사람이 이제 지혜가 많아지면 뭘 정확하게 보면 자기한테 손해되는 건 절대로 안 하고 도움되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한테 손해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뺨을 탁탁 때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뺨 때리는 걸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혜롭게 세상을 보면은 절대로 자기한테 손해보는 걸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자타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니카야에, 소부니카에 소속인데, 그건 이제, 부처님이 과거 생에 보살이 있을 때, 그 547생에 대한 게 나오는데, 그거 보면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보살은 자기한테 손해보는 건 하나도 안 합니다. 그 자타카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참, 이거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 있어서 하나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 이제 보살 그 나오는데, 우린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합니다. 힘은 5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힘이 주먹의 힘입니다. 주먹도 힘입니다. 누가 때릴 때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먹을 또 잘못, 이래, 이제 휘두르다 보면 또 내한테 피해가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먹보다는 강한, 힘이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요즘 사람들은 최고의 힘으로 보는데 주먹 위의 힘에 불과합니다. 돈의 힘입니다. 돈은 뭐 경호원들도 살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돈으로서 안 되는 것도 있고 돈이 우리에게 또 뺏어가는 것도 있고 돈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봅니다. 어쨌든 돈은 이 주먹보다 좀 위의 힘입니다. 이 돈보다 강력한 힘이 권력의 힘입니다. 권력은 어떤 그 단기간에 어떤 일정 기간에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고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권력보다 더 강력한 힘은, 이거는 뭐 옛날에는 이제 통했지만 지금은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가문의 힘입니다. 뭐 지금도 삼성가에 태어나면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힘이, 이거는 한계가 없는 힘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의 힘을 길러야 되는데, 지혜가 있다 보면, 자기한테 손해보는 건 절대로 안 합니다. 보살이 이제 과거생에 닦은 게 있기 때문에 보살이 어린애로 태어날 때 지혜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요걸 잘 보십시오. 이 보살이 어떻게 자기한테 손해보는 일을 안 하는지. 보살이 어릴 때 소아마비가 걸렸습니다. 소아마비가 걸렸지만 자기 신세를 한탄 안 했습니다. 그때 딱 어린아이지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몸으로 살기는 어렵다. 내가 서성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좀 있다가 꼽추가 됐습니다. 이것도 빨리 찾아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애꾸가 됐습니다. 그대로 길을 났습니다. 나서가지고 사람들한테 서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혜도 많으시고 무술도 잘하고 지략도 뛰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어린애가 하니까 사람들이 뭐 아는 대로 이야기하고 이래 하다가 서성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서성을 만나서 그분 밑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배우고 수련하고 해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죠. 세상에 나와서 그 당시 전통은 이 권력자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권력자 집을 이제 알아서 찾아간 겁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를 찾아갔죠. 왜냐하면 이 보살의 지혜와 지략이 최고니까요. 이제 찾아가서 문지기한테 이런 사람이 찾아왔다. 일하고 싶어 찾아왔다니까 이제 그 보고를 듣고 권력자가 나와서 보니까 이 권력자가 좀 시원찮았던 것 같습니다. 보물이 찾아왔는데 저놈 실성한 놈이다. 쫓아내라. 보니까 생긴 게 이상하니까. 그래서 쫓겨나오는데 자기가 신세한탄을 하고 세상을 원망 절대로 안 합니다. 또 뭔가를 합니다. 뭘 하냐면은 자기 외모를 보고 판단했으니까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하나 또 옛날 서성 찾듯이 찾아다닙니다.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딱 찾아서 그 사람한테는 자기 모든 걸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난 뒤에 우리 동업하자. 일이 있으면 당신이 나서서 맡고 나는 뒤에서 처리하겠다. 예를 들면 어느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서 호랑이 잡아주겠다. 이거 얼마 주겠냐? 그러면 보살이 그림자처럼 뒤에서 탁 잡아줍니다. 그리고 돈 반반으로 딱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어느 마을에 산적이 나타났다. 그 가서도 그래서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손해보는 건 하나도 안 했죠. 이제 그러다가 그날에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그림자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면에 나서서 전쟁을 이기니까. 옛날 전쟁은 지면 죽음입니다. 여자들은 뭐 다 유린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왕이 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왕이 돼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은 우리한테 손해보는 걸 안 하게 됩니다. 손해보는 걸 멈추는 거, 또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손해보는 걸 멈추게끔 도와주는 것이 치료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어떤가요? 네, 좋습니다. 좀 더 해도 될까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래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보면,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극복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남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이럴 때 이제 병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몸이 아픈 겁니다. 몸이 아플 때 사람들이 정신이 안 좋아진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어떻게 정신이, 마음이 안 아픈지 이거를 잘 터득하면은 살아가는데 또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괴로움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몸이 아프다는 건 안 좋은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비유를 하면 화살을 2대 맞은 겁니다. 화살을 1대만 맞는 게 좋습니다. 몸이 아플 때 내한테 좋은 현상이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몸 아픈 현상을 우리가 잘 보면은 몸이 아플 때는 몸이 아플 만한 어떤 인과가 일어난 겁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아플 만한 조건이나 또 어떤 것이 작용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채질 못하고 그때 작업을 못했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결과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원인이나 과정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거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좀 안 좋은 거 그거 먹을 때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 아픈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잘 보면 몸이 아픈 건 결과입니다. 그 원인이 있었는데 원인을 못 보고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몸이 아픈데 그 몸 아픈 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또 새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면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냐면 몸은 인과의 법칙상 아픕니다. 그리고 인과의 법칙상 어떤 경과를 취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프게 되면 그 경과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좀 짜증내고 하면 몸이 좀 덜 아플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면 몸에도 좋지 않고 또 마음도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이치적으로 알고 또는 이제 명상을 많이 하게 되면 몸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면 몸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조건에 따라 움직이고 그 조건에 따라 움직일 때 몸이 아픈 내가 원하지 않는 아픔도 나한테 줍니다. 그럴 때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걸 철저히 항상 알게 되면 몸이 아프면 몸은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그것을 지혜롭게 보게 되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픈 겁니다. 그러면 몸 아픈 거로 딱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안 아프게 됩니다. 우리가 집안에 어떤 사람 아프면 다 눈치 봅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 짜증내고 힘들어하니까. 근데 그래 되면 아무도 그 신경 안 쓰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안 좋은 영향을 안 받겠다. 그렇게 이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픈 훈련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살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또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후속 마음이 또 안 아파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잘 보면 우리는 마음이 아플 때 잘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음이 아플 수 있는 원인이나 과정이 순간적으로 있고 그 결과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물론 이제 완벽한 경제에 이르게 되면 마음은 절대로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평범한 사람이니까 마음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를 배신했을 때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럴 때 후속적으로 또 마음이 아프면 우리한테 좋지를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픈 걸 우리가 지혜로서 정확하게 보면 마음이 아플 수 있는 원인이나 과정이 있고 그 결과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또 새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아플 때 뒷마음이 아프지 않으면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이 이래서 이런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다. 마음이 이제 지금 요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나 과정이 있는데, 그걸 내가 캐치를 못하고, 알아채지를 못하고, 작업을 못해서 지금 마음이 이래 된 거는 당연한 결과다. 하고, 그렇게 딱 지혜로서 알면, 후속 마음이 아픈 게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잘 보면, 몸이 회복하는 경과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어떤 건 몇 시간 걸릴 수도 있고, 며칠 걸릴 수도 있고, 몇 년, 몇 달 걸릴 수도 있고, 암 같은 경우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후속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났다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깨끗해집니다. 다시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안 아픈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또 해서 마음을 잘 관찰해 보면, 마음은 조건에 따라 움직이고, 또 내가 원하지 않은 괴로움도 줄 수 있고, 그런 마음을 내 거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항상 돼 있으면 마음이 어떤 안 좋은 상태가 있더라도 마음은 원래 그런 거야, 하고, 지혜로서 보게 됩니다. 그럼 후속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안 좋게 되고 후속 마음이 안 좋게 되면 그것을 또 계속 연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제가 화살 한 대 맞은 거라고 했죠. 마음이 아플 때 화살 한 대 더 맞은 거라고 했죠. 마음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화살을 수도 없이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 요 두 가지만 철저히 지켜도 정신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마음이 우울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후속 마음들이 막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면, 내 신세가 왜 이래 됐지?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가지? 누구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계속 일어나는데, 이제 요런 원리를 잘 알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울합니다. 내가 그럴 만한 지금 상태에 있구나. 난 또 내 할 일 해야지. 하면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상, 특히 불교 명상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게 살아갈 수 있고, 정신 건강이 유지할 수 있고, 또 괴로움이 발을 붙일 수 없고, 괴로움이 없으니까 정신적인 문제는 아예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 또 조금 불교 정신치료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인간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이제 불교 명상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인간관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보면 물질적인 건 잘 압니다. 근데 정신적인 건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생각은 해도 괜찮냐고 막 하는데 우리한테 엄청난 영향이 오듯이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데, 생업을 하는데 필요한 면허증은 잘 따더라고요, 보니까. 뭐 운전면허도 따고, 또 뭐 이런 컴퓨터 자격증도 따고, 의사 면허증도 따는데, 그 면허증을 잘 써먹으려면 인간관계가 안 되면 잘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 지휘관인데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회사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는데 필요했던 면허증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 면허증을 따야 된다. 다른 면허증을 잘 써먹으려면 인간관계 면허증을 필수적으로 따야 된다. 그래서 잘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가 여기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다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타이밍을 잘 보고,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게 있다. 그거 좀 한번 들어보겠냐? 이러면, 뭐 들어보겠다 하면, 인간관계라는 건 뭐 둘을 만나든 셋을 만나든 다 대화로서 이루어집니다. 이 대화가 어떤 건지를 잘 알고 그에 맞게 하면은 인간관계가 어렵지 않습니다. 또 사람 만나는 게 힘들지도 않습니다. 또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잘 보면 대화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으면 침묵이 있겠죠. 저는 뭐 침묵이란 말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침묵을 하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말하다. 그냥 둘 다 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서로 말이 없는 요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에 따라 하면은 인간관계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또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거나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으면 그냥 하십시오. 이래. 그냥 시작하세요. 뭐 눈치 보고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도 눈치 보지 말고 하는 중에도 눈치는 봐서는 안 됩니다. 눈치란 거는 이걸 좋아하나 안 하나 뭐 이런 상대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눈치 보는 겁니다. 눈치는 보지 않지만 반응은 봐야 됩니다. 반응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계속 듣고 싶어 하면 계속 해도 됩니다. 내가 원한다면. 근데 좀 했는데 앞에까지는 잘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면 이까지 할게 하고 하는 것이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치는 보지 말고 반응은 보고 적절하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들으면 됩니다. 근데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냐면 제가 만나는 환자분들은 이래 보면 들을 때 불편하게 있더라고요. 내가 말 안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재미없게 생각할 텐데 나도 재밌는 말 해야 되는데 막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냐면 사람은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하다. 근데 진정한 힘은 경험에서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환자 보고 뭐 이런 경험이 주고 다른 제가 뭐 외교관이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 대한 경험도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어떤 한계가 있는 경험을 보충해 줄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워야 되는데 배울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책을 읽어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뭐 영화를 보거나 뭐 매체를 해도 이제 배울 수 있는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경험을 배울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게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경험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본 겁니다. 들은 겁니다. 우리가 느낀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보면요. 자기가 다 경험한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귀로 듣고 그 사람의 몸으로 느끼면 그 경험이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재미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가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 사람은 돈 들어서 시간 들어서 한 경험을 공짜로 이야기해 주는 걸 내가 듣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은 굉장히 재밌고 또 그리고 이 잘 들으면 활발하게 그 대화에 참여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마치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딱 듣습니다. 듣다가 이제 서로 말이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이제 편안하게 있는데 딴 데 가 있지는 않고 그 현장에 딱 편안하게 있으면서 그러다가 내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고 하는데 눈치는 안 보고 반응을 봐가면서 또 상대가 말하면 또 잘 듣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우리 환자분들이 이래 보면 듣는 거를 이래 편히 잘 못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가끔 해줍니다. 제가 이제 정신과 군의관 시절에 이제 군대에서 우리 의무 복무를 하거든요. 한 3년 2개월 합니다. 한데 제가 이제 의정부에 도봉구에 있는 창동병원에서 이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의사들이 한 30-40명 있었는데 의사들이 쉬는 휴게소가 있었습니다. 이제 휴게소에 점심시간에는 이제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뭐 바둑도 뜨기도 하고 놀고 또 진료 보는 시간에도 가끔 가기도 하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군의관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제일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항상 남이 말하면 잘 듣습니다. 그리고 싹 웃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이래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간관계는 사실 대화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 대화의 이런 정확한 걸 알면 사람 만나는 것도 사람 만나면 들을 수 있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사람은 이제 혼자 있는 생각과 같이 있는 것이 이제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은 이제 요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그냥 요 한 사람으로 보는데 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연결점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는 엄청난 자료가 있습니다. 거대한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찍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 30년에 어떤 잡지를 보니까 이런 걸 실천해가지고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의 차 세일즈 왕이에요. 차를 팔았는데 제일 많이 파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렇게 차를 많이 팝니까? 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잘 몰랐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사람의 결혼식을 갔는데 거기에 방명록에 보니까 한 몇십 명이 있더라. 그래서 뭐 그때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장례식을 갔는데 미국은 결혼식이든 장례식은 가까운 사람만 가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을 갔는데 또 몇십 명이 있더래요. 그때 이 사람한테 깨달음이 탁 온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아주 가까운 사람이 몇십 명이 있구나.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누가 차를 사러 오면 이제 몇십 명이 오는 거예요. 오니까 엄청 잘해준 거죠. 잘하고 자기 모든 성의를 다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그 사람이 또 데리고 오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가 세일즈 왕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혼자 있는 시간과 같이 있는 시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도 하고 같이 있으면 또 많은 또 도움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딱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내가 어떤 감정을 하든 그건 있을만 하고 그걸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내가 만난 이 사람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 그건 다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 소중한 두 존재가 어떻게 공존하고 어떻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되나 하는 거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 자연도 필요하고 다른 존재도 필요해요. 그래서 나도 도움 주고 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확하게 이제 보게 되면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끔 이래 보면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되고 불교하는 입장에서 이제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누가 말하면 거기에 중요한 것은 빨리 캐치를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사람이 이래서 말했겠구나 하는 걸 제가 이제 이해를 한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제 그 어떤 모임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모임, 티베트를 제가 한 2년 배웠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공부를 했던 분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란 인식이 딱 생겨야 말할 때 웃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딱 그냥 와요, 저한테. 확인 안 해보죠? 맞을 겁니다. 이분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니까 이 학교에 있다가 이 학교로 옮길 거 아닙니까? 이 학교에 한 몇 년 있다 이 학교 옮겨. 이 학교에서는 옮기기 전 학교에서는 말만 하면 애들이 웃었어요. 근데 학교를 딱 가가지고 말하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그럴 때 이 선생님은 이제 기가 안 죽은 거죠. 기 죽는다는 건, 이 학교에서는 안 통하나? 이러면 기 죽은 거예요. 애들 눈치 보고. 이 선생님은 분명히 이래 생각했어요. 요 놈들 봐라. 이 재밌는 말 안 웃구나. 언제 웃는가 한번 보자. 하고 계속 전에 학교에서 좀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몇 개월 있으니까 웃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분이랑 같이 한 2년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분이 말하면, 저 좀 실없는 사람이고 좀 그렇다 했는데, 언젠가부터 그 사람이 말하면 제가 웃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왜 제가 하냐면, 우리 환자분들이 또 뭐 환자 아니라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뭐 중요하게 발견하고 재밌는 걸 말을 해요. 반응이 안 좋아요. 아무도 안 웃어요. 그러면 이건 재미없는 모양이다 하고 다음부터는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재밌는 이야기를 한다는 건 재밌는 걸 이분이 발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직 발견을 못 한 거예요. 그거를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야, 너 재밌다 이러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뭘 느꼈던 간에 그걸 소중히 해야 됩니다. 소중히 영위하고 그걸 자꾸 키우고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도 좀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교 정신 치료에서 치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되고 또 정신 건강에 도움되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면 직장에서 이제 윗사람이 힘들어서 직장 생활 어렵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 밑에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이제 밑에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직장 생활할 때 이제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뭐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지혜롭게 보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내가 훨씬 발전할 수 있고 또 힘들이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제 힘들게 하는 걸 이제 직장 상사가 있을 때 잘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기 쉽습니다. 근데 잘 보면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잘 보면서 두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이 뭘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면 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러고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뭐 이제 직장생활 안 해봤지만 진료실에서 많이 들으면 어떤 직장 상사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야단칠 때 옆방에 안 들리게 소리를 작게 해가 야단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은 옆에 들으면 자기 이상하게 볼 거니까 그 사람이 지금 마음이 편치 않다. 그 사람이 하여튼 두려워하는 게 있다. 그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직장 상사가 힘들게 하면 나름대로 막 상상을 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힘든데 이거 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럴 때 초점을 그 사람이 뭘 힘들게 하나. 왜냐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안 좋게 보는 건 싫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힘들게 할 수 있고 자기 또 평가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그래서 그럴 때 하여튼 상대방을 잘 보면은 거기서 내가 두려움 없앨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직장 상사가 아주 특별한 건 아니라 봐요. 그런 유형의 사람이 또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직장 상사를 잘 이래 보고 파악하고 이래 하게 되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직장 상사 뒤에 줄 세우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다른 그 유사한 사람 만날 때 잘 파악하고 그 사람과 공존하고 그 사람을 발전의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또 그런 힘든 직장 상사를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또 판단을 해요. 판단해서 와 내가 같으면 저래 못할 텐데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칫 이제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뭐 이러면서 자기 문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남을 힘들게 하는 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내 문제라는 건 나한테 손해보는 게 생기면 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직장 상사를 잘 파악하고 그런 직장 상사와 더불어 이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래 되면은 앞으로 자기가 위에 올라가야 되면 이제 위에 올라가야 되면 결국 사람을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영할 때도 사람을 잘 보고 그 사람을 일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키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사실은 지혜롭게 보면 우리가 좋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 좀 지혜롭게 보는 쪽으로 바꾸어가는 쪽으로 바꾼다면 사는 데서 어려움이 좀 덜하고 또 살아가는 데서 자꾸 자기의 실력이 늘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좋은 사람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잘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어려울 때 그걸 뚫고 나가는 게 진정한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이제 지혜고 실력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닦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제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불교 정신치료적인 측면에서 살아가는데 좀 덜 힘들고 또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걸 회복하는 길을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서 저는 요즘 일에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 2010년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란 건 뭐냐면 이 서양에서 나오는 그 저작물들, 저서들이 보면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한결같이 불교와 명상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서 서양의 아주 발달된 신경과학 또 어떤 이 신경과학적인 어떤 그
지식들, 이런 것들이 많이 결합이 되어 있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명상이, 이제 지금은 서양에서 이 가벼운 명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가벼운 명상을 자꾸 하다 보면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럴 때 이제 불교 명상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이 앞으로 하여튼 이 시대는 정말 정확하게 보고 사람한테 도움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2014년에 불교 정신치료의 체계를 이제 초기 불교를 가지고 세우고, 지금은 아직은 좀 생소하지만 이런 것이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보는 안목이 생기고 또 뭔가 효과적인 이런 치료가 사람들한테 이해가 되고 또 치료를 더 효과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이 불교 그 정신치료도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나 또 이런 주된 치료보다 더 이렇게 사람들이 찾는 그런 치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 마인드풀니스,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 서양에 전파되고 거의 한 10년 정도 전에 미국의 그 정신치료, 심리치료하는 사람의 40 몇 프로가 치료에서 마음 챙김을 적용한다 그러거든요. 그래 된다면 정말 이 풍부한 지혜가 담겨 있는 이 불교, 그리고 또 불교 정신치료가 이 정말 이 치료에서 또 사람들로부터 이제 받아들이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래 보면 누구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게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인 어떤 인과의 법칙상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작업을 해야 변화가 있는데 헛다리 짚으면 큰일 나요. 불교 정신치료는 절대로 이제 모르는 거 또 머릿속으로 생각한 게 없기 때문에 정확히 보는데 어느 치료법보다도 이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교 정신치료 또는 불교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이 시간을 가져서 그런지 좀 시간을 넉넉하게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참 기쁘고요. 오늘 이 강의를 계기로 해서 불교와 불교 정신치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좀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